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우리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초경합지에서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양측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선거 이후의 총력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단계를 격상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8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놓고 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공천 입장을 번복했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날짜가 또 11월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주 월요일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 날짜 기준으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초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 유세전을 벌였는데요. 곳곳에서 양측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선거를 이틀 앞둔 일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을 찾았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 중 한 곳입니다. 4년 동안 자신이 미시간을 다시 살려냈다고 주장하며 한 번 더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win 4 more years in that very beautiful place called the White House. Over the last 4 years, I fought for Michigan like no one has ever fought for Michigan.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 이어 아이오와를 찾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로 이어지는 광폭 유세를 밤 늦게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 앞두고 북부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미시간을 찾은 데 이어 일요일엔 펜실베이니아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 6개 주 가운데 초접전 중인 남부 선벨트 3개 주에 비해 북부 3개 주에서 더 선전하고 있어 막판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6개 주 제외한 나머지 주 결과가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다고 볼 때 6개 경합주 중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모두 이기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물리적 충돌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텍사스에선 트럼프 지지자 차량이 민주당 유세버스를 에워싸 민주당 유세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 양측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people either way are upset and angry and we're afraid of riots. Demonstrations are okay in the democracy, it's good, but riots not.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뉴욕 등 대도시 상점가는 가림막을 속속 설치하며 대선 이후 만일의 폭력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자,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 대응에 초점을 두기로 했고 또 업장들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경우도 가급적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입니다. 3단계를 5개로 쪼개고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눴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에서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지역 유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00~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바뀝니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진 반면 그곳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9개 종의 중점과 14개 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개 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1단계부터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돌봄 공백 지적이 제기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는 회사 출근과 등교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 수칙을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또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내 1일 확진자 수는 닷새째 세 자릿수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또 도심 곳곳에 헬로윈 인파가 몰렸는데 이게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0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지역별로 서울에서 45명, 경기가 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 밖에 충남이 9명, 강원과 전남에서 3명씩, 대구와 경남에서 2명씩, 그리고 충북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가운데 12명이 외국인, 11명은 내국인이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51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새 2명 늘어 지금까지 평균 치명률은 1.75%로 집계됐습니다. 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에선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해서 학생과 성악 교습 강사 등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 노인 요양시설, 송파구 병원, 강남구 사우나 등 기존에 확진자가 나왔던 집단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중학교, 여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남양주시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그제 고양시 한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직장 동료들과 신규 확진자의 가족 등 어제 하루 주민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남 창원의 가족 모임에서도 2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헬로윈 풍경은 우려했던 대로였죠. 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과 홍대 앞 등 유흥시설이 밀집된 곳에서는 헬로윈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는데요. 헬로윈을 기점으로 감염이 확산되진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같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방역 특별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잦은 휴업 등을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밀접한 모임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확인되는 신규 환자 중에 유흥시설 등을 이용했는지를 역학조사해서 좀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8달 만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 향할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나서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이후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석방된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로 집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 머물게 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독거실 크기는 화장실이 포함된 13제곱미터, 4평 정도입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지 분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 추천을 할지 결정하는 민주당 전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후보 추천을 하는 걸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조항, 과거에 문 대통령이 한 약속이란 겁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어제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되는데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민주당의 입장 번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치려는 당원이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의도된 침묵이자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공청 추진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스스로 깨고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입장 정리에 국민의힘의 인물 찾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또 이낙연, 김종인 선거로도 불리는 만큼 전국은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총선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영장 효력은 오늘 오전까지로 이 시한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의원은 구금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터키와 그리스의 강진 피해 현장은 여전히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극적인 구조도 잇따르지만 숨진 채 발견되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서 사망자 수가 60명을 넘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틈으로 구조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잔해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갇혀있던 10대 so녀가 발견됩니다. Tamam, hiç korkma. Korkacağın hiçbir şey yok. Elimi tutar mısın? Ver, tabii ki tutarım. Alabilir miyim? 여성 구조대원은 침착하게 응급 치료를 하며 엄마가 기다린다는 말로 소녀를 달랩니다. 11 yıldır. Annene çok benziyorsun. Dışarıda annenle konuştum. Annen gayet seni bekliyor, tamam mı? Biz senden haber ilettik. O da seni çok özledi. 다리를 크게 다친 소녀를 무사히 구출한 구조대원들은 소녀가 키우던 강아지까지 구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 붕괴 현장에선 일가족 3명이 하루 만에 구출됐습니다. 엄마는 쉬지 않고 건물 잔해를 두드려 위치를 알렸습니다. İyi ben çıktım çünkü sadece Hadi çekiyorum. bir ayım o yüzden o ayım çok acı. Tamam 한 70대 남성은 매몰 33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Hanım gitti işte. Eşimi kaybetmiş. Ya yapacak bir şey yok.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에서 지난주 금요일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난 이후 건물 잔해에서 구조된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숨진 채 발견된 희생자도 많아 인명피해는 사망 60여 명, 부상 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터키 서부 해안과 그리스 사모스 섬을 덮친 지진 해일로 인한 이재민도 늘면서 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호 대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거주하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정작 그 전환 시점이 됐는데도 약속대로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대 사업자들의 입속 챙기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한 사정을 곽선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광양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2018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전체 520여 가구의 절반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거주기간 미충족 등의 이유를 들어 분양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에 분양하면 시세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팔아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제일 그게 속상했어요. 이 사업자는 이후 광양시에 일반 분양 신청을 했다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되자 이번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다른 임대사업자들과 사고판 가구 수가 40가구를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매매가도 상승했습니다. 사는 사람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 보니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자본금이 8억에 불과한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에 소유했던 공공임대 아파트는 수천억 원 규모의 3,100가구나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도시기금을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해서 그럼 팔았어요. 2천억 원의 공적 기금이 투입되고도 감시나 검증이 허술한 사이 해당 업체는 최근 자금난을 이유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네, 경남의 한 노인 요양원이 환자를 침상이나 휠체어에 과도하게 묶어놨다는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재난지원금과 예금을 유용한 의혹까지 있어서 경찰도 수사 중이라는데요.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보도에 차주하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노인 요양원. 70대 환자가 침상에 양쪽 손목이 묶인 채 누워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극자 묶었다지만 환자는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경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요양원 측이 닷새 동안 환자를 침상에 묶고 식사 때는 휠체어에 묶은 것을 폐쇄회로 TV 등으로 확인해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환자의 신체 억제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해야 하고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환자 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환자들의 재난지원금으로 관장약 30개를 한꺼번에 사고 환자 예금 1,800여만 원이 직원 계좌로 옮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140만 원인가? 한 30개 정도 관장약을 샀다든지 그 어르신이 그만한 의약품을 안 쓸 거라고 제가 의심되는데.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 10여 명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지원금을 부당 청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때 주간 보호를 이용한 것으로 한다며 공단 지원금이 없는 날은 환자 측으로부터 받는다는 합의서도 발견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몇 분의 의약자라고 한 명이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에서 분산이 되죠. 요양원 측은 환자 신체 구속은 보호자 동의를 받았고 환자 돈 유용 문제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여행 가방에 감금하고 초등학생 형제를 방임해서 불이 나고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들 막아보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지 한 달입니다.
기존의 민간 기관이 하던 것보다 강제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을까요? 김비치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아동보호 업무 매뉴얼입니다. 24시간 신고 접수부터 출동과 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까지 모두 전담 공무원이 맡게 돼 있습니다. 제도 시행 한 달째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입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전담 공무원이 1명뿐인 지자체가 67곳이나 됩니다. 1명이 조사에서 사후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지자체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1명이 배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요. 각 조직 부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돌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 규정상 사회복지직 직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행정직원이 업무를 맡은 지자체도 10곳 확인됐습니다. 순환 배치를 하다 보니 업무 연속성 보장이 어려운 데다 전문성 부족도 우려됩니다. 이 업무만 요새 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공무원하고 똑같으신 거죠.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맡겨둘 때보다 오히려 아동학대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이 통과가 된 이유는 아동학대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지 1년하고 2년하고 순환보직으로 바꾼다면 전담이란 말은 빼야죠. 집중적인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가지고 정말 전문가를 양성이 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민간기관이 돕고 있고 전담 공무원은 2주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화물차가 달릴 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마다 판 스프링이라는 게 달려 있는데요.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이걸 불법 개조해 쓰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흉기가 따로 없습니다.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무언가 날아듭니다. 앞유리가 깨진 승용차는 방향을 잃고 갓길 울타리를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날아든 물체에 맞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도 주행 중 느닷없이 날아든 물체에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두 차량에 날아든 건 화물차가 달릴 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판스프링입니다. 원래 차량 하부에 달려 있어야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 옆에 끼워 지지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중 빠지기 쉬워 흉기로 돌변하곤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온 한 트레일러, 판스프링이 위태롭게 적재함 양 옆에 꽂혀 있습니다. 다 체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판스프링을 이용해서 화물차 뒷부분에 장착된 판스프링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행 중 언제든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재함이 벌어지면서 지지대로 꽂아둔 판스프링이 활 모양으로 휘었습니다. 왜 끼셨는지. 타일 부리지 말라고 안전장치도 일종의. 이런 식으로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저렇게 그냥 꽂고 다니시면 저게 불법 부착물이 돼서 불법 튜닝이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로 모두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날이 점점 건조하고 쌀쌀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노후 시설이 많은 데다 방제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소방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고 김지훈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점포 10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대구의 한 전통시장. 낡은 전선들이 뒤엉켜 있고 콘센트 곳곳에는 불이 났을 경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상인들이 늘면서 아슬아슬한 현장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에 불날 확률이 있으니까. 하지만 소화기나 소화전 사용법을 모르는 상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난방 장치라든가 이런 거 가동하면은 좀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몰랐던 거 오늘같이 아까 소화전 교육 같은 그런 것도 받았고.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비상소화 장치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설치율을 보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주변에 적재물을 두지 않고 전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열기구 사용 시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기구를 사용해 주시고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190여 건. 이 가운데 40%가 겨울철에 발생한 만큼 철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데요. 서천은 가시거리가 30m, 안성은 6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점차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때이른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 수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은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그리고 전북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철원은 1.2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은 8.2도, 대구는 12.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강릉 18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 서해상에서도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날짜로 내일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지난 주말과 휴일에 초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지지자들끼리도 물리적인 충돌이 많았습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그 결과를 두고 폭력 사태가 빚어질 우려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선거를 이틀 앞둔 일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을 찾았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 중 한 곳입니다. 4년 동안 자신이 미시간을 다시 살려냈다고 주장하며 한 번 더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win 4 more years in that very beautiful place called the White House. Over the last 4 years, I fought for Michigan like no one has ever fought for Michigan.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 이어 아이오와를 찾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로 이어지는 광폭 유세를 밤 늦게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 앞두고 북부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미시간을 찾은 데 이어 일요일엔 펜실베이니아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errified of what will happen in Pennsylvania. He knows that the people of Pennsylvania get to have their say. If you have your say, he doesn't stand a chance.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 6개 주 가운데 초접전 중인 남부 선벨트 3개 주에 비해 북부 3개 주에서 더 선전하고 있어 막판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6개 주 제외한 나머지 주 결과가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다고 볼 때 6개 경합주 중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모두 이기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물리적 충돌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또 텍사스에선 트럼프 지지자 차량이 민주당 유세버스를 에워싸 민주당 유세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 양측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people either way are upset and angry, and we're afraid of riots. Demonstrations are okay in the democracy, it's good, but riots not.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뉴욕 등 대도시 상점가는 가림막을 속속 설치하며 대선 이후 만일의 폭력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자, 이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도 큰 변화를 맞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당면한 현안들로는 아무래도 전시작전권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같은 양국 간의 민감한 협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 이후의 향배는 어찌 될지 조빈나 기자가 시나리오별로 예측해봤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미는 지난해 1조 369억 원에서 올해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5배 넘는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폭 인상을 재차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도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독 미군 감축 추진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ermany is paying a very small fraction, so we're going to be reducing our forces in Germany.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비용 문제와 연결하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 한미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 세계적인 미국의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의 미군 재배치 더 거세게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은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특히 전환 조건 협의부터 상세한 검증을 요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둘 다 공통되긴 한데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국과의 동맹,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반중 전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전략적인 판단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대중 정책은 두 후보의 공통 분모여서 누가 당선되든 군사적 분야에서 반중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요구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존에 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는 5개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좀 더 탄력적인 운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요. 우한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입니다. 3단계를 5개로 쪼개고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눴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에서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지역 유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00~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바뀝니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진 반면 그곳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9개 종의 중점과 14개 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개 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1단계부터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돌봄 공백 지적이 제기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는 회사 출근과 등교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 수칙을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또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 배경에는 무조건적인 억제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의 의료 역량으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조건 억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배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비용도 많습니다. 취약 사람에 계시는 분들, 저소득층, 또 젊은 층들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순응하고 실천하는 데 더욱더 비용 요소가 크기 때문에 비용 요소가 큰 계층에 대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이에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수도권에 110여 개, 전국적으로는 모두 200개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3% 내외이고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이 25일 내외임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매일 2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외 전체 확진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과 무증상 환자는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역 위주로만 대응하기엔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됐고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입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인데요.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바닷속 지하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매에서는 최초입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부터 천연가스 등을 생산한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존입니다. 2022년 6월이면 가스 생산이 끝나는데 그 빈 공간이 이산화탄소 저장 공간으로 바뀝니다. 바로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CCS, 즉 탄소 포집과 저장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모아 매년 40만 톤씩 30년간 1,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주입해 저장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온실가스는 배출할 뿐 따로 모아 저장하는 시설은 없었는데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1차적으로 동해가스를 활용한 시증 사업을 성공한 후에 동해나 서해에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생산이 끝나는 이 동해가스전에 2023년부터 사업 전환을 벌인 뒤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 주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탄소 저장과 함께 탄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그 기술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탄소 중립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마다 탄소 저장과 재활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술 개발과 비용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거리두기 개편의 취지는 생활과 방역의 균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칙들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겠죠. 방역 당국의 당부를 들어보시죠.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로 위험시설과 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방역체계의 감염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방역관리를 더 체계화하고 강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마스크의 경우에 마스크도 일반적인 규칙은 11월 7일부터 적용되지만 과태료 부과 부분은
지난번 계도 기간을 11월 13일로 저희들이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가태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태료의 경우에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그 이전에 비해서 그 권역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를 변화시키거나 권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거리두기를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가 약 10,000여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신규 환자가 나오거나 또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자가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방역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가치료 지침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두고 있습니다. 개편 방안의 가장 주 초점은 생활과 방역이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방역에 대한 1차적인 주되는 행동자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 한층 엄격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유럽에서 병실과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이를 막기 위해 회원국 간의 환자 이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정상들의 화상회의를 거쳐 EU 회원국 간의 코로나19 환자 이송 작업에 2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병실과 의료진 부족 등으로 유럽 내 의료 체계가 급격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가 긴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확산은 우리 의료 시스템을 압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선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한계 직전에 도달하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인근 독일 병원으로 일부 환자를 긴급 이송한 바 있습니다. 색색의 팝아트 작품이 전시된 영국 런던의 사치 갤러리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 관람객 사이로 얼굴 대신 태블릿 모니터를 달고 다리 대신 원통형 바퀴를 움직이며 전시회를 둘러보는 무인 로봇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직접 미술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실시간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원격 관람용 로봇입니다. 팝아트 작가 필립 콜버트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영국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던 당시 이 로봇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관람 전시회를 구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하여 지난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열리는 자신의 전시회에 이용자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관람용 로봇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날 사전 예약으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한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로봇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제어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화상 모니터를 통해 작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병원과 학교를 돕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보행기를 밀어가며 2번의 마라톤 거리만큼을 완주해낸 9살 영국 소년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는 한 소년. 뇌성마비를 앓고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자금난에 빠진 지역 아동병원과 장애 아동학교를 돕기 위해 풀마라톤 2번만큼의 거리를 완주한 9살 영국 소년 토비아스 웰러입니다. 토비아스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100번째 생일을 앞두고 마당 100바퀴 돌기에 성공했던 영국 참전용사 톰 무어에게서 영감을 받아 이 마라톤 챌린지에 나섰는데요. 보행기에 의지해 하루 최대 700m씩 동네 거리를 걸어 지난 5월 말 첫 번째 마라톤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월에는 두 번째 마라톤을 완주하며
우리 돈 2억 2천만 원이 넘는 자선기금을 모았다는데요. 토비아스는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이웃들의 응원 속에서 매일매일 강해지는 느낌이 좋았다며 조만간 3번째 마라톤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81일 만에 현장 예배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해서 폐쇄됐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어제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성북구청의 교회를 폐쇄 조처한 뒤 81일 만입니다. 이번 예배 재개는 성북구청이 지난달 29일 교회 집합 제한 해제 명령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수칙인 예배당한 좌석수의 30%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각 예배마다 참석자를 400명으로 제한하고 참석자 간 거리를 떨어뜨린 채 진행됐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정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10월 수출 하락,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인데요. 수출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조업한 날짜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9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줄어든 44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8월까지 6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요. 하지만 조업한 날짜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5.6% 늘어서 21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9달 만에 반등입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조업한 날짜가 이틀 적었던 게 영향을 준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입 회복세를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갈등은 여전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전 40% 싸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15일까지 열린다는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축제죠.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의류,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가 작년에 3배 규모로 참여합니다. TV와 냉장고, 노트북 등 가전 인기 상품 등은 최대 40%나 할인해주고요. 자동차도 특별 할인 행사를 합니다. 지역별 주요 전통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고 8개 백화점과 대형마트 7개사도 할인과 각종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하고 위축된 서민 경제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실손보험 가입자가 어느덧 3천만 명을 넘어서 보편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과잉 진료 논란 등이 늘 뒤따랐는데요. 금융당국이 그런 문제들 손보기 위해 실손보험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금 많이 타간 사람 그만큼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5년 전 실손보험에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2만 8천 원이던 보험료는 꼬박꼬박 올라 이제는 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건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은 10%도 안 되는 가입자가 통원진료비 보험금의 70% 정도를 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유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보험료도 부담을 더 지도록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구조를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한다는 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는
다음에 보험료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하고 청구 내역이 없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최소 금액과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비급여의 그런 과잉 진료에 대한 좀 그런 보험금 누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손해율이 조금 안정화되고. 금융당국은 이르면 11월 안에 할증 범위 같은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관 개정과 세부 상품 설계에 시간이 걸려 바뀐 보험 상품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가을꽃 하면 국화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이게 사실 3분의 1 정도만 국산 품종이고 나머지는 외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로열티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들어 국산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는 있는데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합니다.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개발된 국화 품종 원교 B1 200입니다. 유럽에서 좋아하는 은은한 빛깔에 잘 자라고 꽃이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같이 개발된 다른 품종은 병해충에 강하고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고온, 저온 거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품종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출 시기인 8월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돼 고소득 작물로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경조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특히 꽃다발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꽃색이 다양하고 화사한 형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산 국화 보급률은 32.7%, 10여 년 전 0.9%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재배량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국화 한 그루당 로열티는 평균 15원입니다. 3,000제곱미터를 재배할 경우 700만 원가량을 외국계 회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국화 등 원예작물 재배로 해마다 외국에 내는 로열티는 100억 원 안팎. 농가 소득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전북 현대가 K리그1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8번째 우승, 통산 최다 정상에 올랐는데요. 이동국은 은퇴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고 영구 결번이 되는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이동국은 마지막 K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이동국의 등번호 20번과 같은 전반 20분. 팬들은 2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전설을 예우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든 전반 26분. 전북은 제2의 이동국 조규성의 헤딩골로 우승을 예감했습니다. 조규성은 전반 39분 예리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를 박아 이동국의 후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동국은 장기인 발리슛으로 은퇴 잔치를 자축하려 했지만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이동국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나갈 때마다 아쉬움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전북은 홈팬들의 환호 속에 대구를 2대0으로 이기고 올해도 K리그1 정상을 지켰습니다. 전북은 사상 첫 4년 연속이자 통산 최다인 8회 우승을 달성하며 K리그 역사까지 새로 썼습니다. 시상대 가운데 선 이동국은 자신의 8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은퇴식에서 등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고 이동국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축구선수 아들을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울산은 광주를 3대0으로 크게 이기고도 2년 연속 전북에 역전 우승을 내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진실이야라는 말을 남겼죠. 언론인이자 사회 비평가였던 고 리형희 선생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평전과 선집이 나란히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4번의 해직과 3번의 투옥도 멈춰 세울 수 없었던 진실을 향한 여정.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야.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사상의 은사라 불렀던 언론인이자 사회비평가 고 리영희 선생.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 고인을 기리는 이들이 모여 만든 리영희 재단이 10주기 추모 사업의 하나로 리영희 선집과 평전을 펴냈습니다. 고인이 남긴 방대한 저작 가운데 사상의 뿌리를 보여주는 지적 충격을 안긴 글 22편이 선집으로 묶였고, 고인의 일대기와 저작, 관계자들의 증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인간 리영희의 삶과 업적을 조명한 평전도 이 시대 독자들과 만납니다. 관념 속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 부분에 인간적인 채취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 정말 인간적인 이영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한 유대인 소녀가 책 8권을 몰래 숨깁니다. 아우슈비츠의 사서가 된 14살 소녀의 이름은 디타 크라우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험한 도서관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소녀의 감동적인 실화가 소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옥이나 다름없는 포로 수용소에서 책은 인간의 존엄 그 자체이자 끔찍한 현실을 견디게 해준 용기와 희망이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의 산 생트 빅투아르. 자석처럼 그림에 이끌린 한 작가가 1979년 그림 속 산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 여정에서 글쓰기에 관한 깨달음을 얻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페터 한트케의 문학적 사색이 담겼습니다. 소설가 배수아가 번역을 맡아 화가 세잔과 작가 한트케의 여정에 우리말의 향취를 더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하늘이 뿌옇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안개가 짙게 낀 건데요.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서천은 가시거리가 30m, 경기도 광주는 가시거리가 90m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부쩍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때이른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 수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8.2도, 청주 10.2도, 철원은 1.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12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8도, 광주 1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우리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초경합지에서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양측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선거 이후의 폭력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단계 격상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8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당원 투표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공천 입장을 번복했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대로 내일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데요. 이 막판 선거전은 극도로 혼탁한 양상입니다.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그 결과를 놓고 불복 사태, 폭력 사태가 빚어질 우려 대단히 높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선거를 이틀 앞둔 일요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을 찾았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 중 한 곳입니다.
4년 동안 자신이 미시간을 다시 살려냈다고 주장하며 한 번 더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win 4 more years in that very beautiful place called the White House. Over the last 4 years, I fought for Michigan like no one has ever fought for Michigan.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 이어 아이오와를 찾았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로 이어지는 광폭 유세를 밤 늦게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 앞두고 북부 경합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미시간을 찾은 데 이어 일요일엔 펜실베이니아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errified of what will happen in Pennsylvania. He knows the people of Pennsylvania get to have their say. If you have your say, he doesn't stand a chance.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 6개 주 가운데 초접전 중인 남부 선벨트 3개 주에 비해 북부 3개 주에서 더 선전하고 있어 막판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6개 주 제외한 나머지 주 결과가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다고 볼 때 6개 경합주 중 러스트벨트 3개 주를 모두 이기면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물리적 충돌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 간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또 텍사스에선 트럼프 지지자 차량이 민주당 유세버스를 에워싸 민주당 유세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 양측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people either way are upset and angry, and we're afraid of riots. Demonstrations are okay in the democracy, it's good, but riots not.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뉴욕 등 대도시 상점가는 가림막을 속속 설치하며 대선 이후 만일의 폭력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1, 2, 3단계로 나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5단계로 재편됩니다. 정부가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많은 자영업자들 피해를 보게 하는 대신 권역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입니다. 3단계를 5개로 쪼개고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눴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에서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지역 유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00~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바뀝니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진 반면 그곳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9개 종의 중점과 14개 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개 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1단계부터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돌봄 공백 지적이 제기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는 회사 출근과 등교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 수칙을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또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기타 코로나19 전반적인 현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24명, 닷새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발생만 떼놓고 봐도 100명을 넘겼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온 뒤에 확진자가 조금 더 느는 추세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일평균 86.9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바로 그 전주 75.3명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교와 의료기관과 관련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12시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를 비롯한 학생 10명, 그리고 강사 2명, 가족과 지인 4명 등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해서는 9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누적 인원이 30명대로 올라왔고요. 또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과 관련해서도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누적 인원이 15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도 어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9명은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은 직장인 B씨와 C씨의 가족들입니다. 이 직장에서는 지난달 31일에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이던 직원 A씨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지금 번져나가는 양상입니다. 요양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여주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누적 인원이 40명대를 넘기게 됐고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행복회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누적 확진자 수가 7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또 헬로윈 인파가 곳곳에 몰렸죠. 서울, 이태원 등 유흥가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서울시가 노심초사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 여러 곳에서 방역상의 문제점이 포착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세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태원 거리가 헬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몰린 인파에 거리 두기는커녕 지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내려 쓰거나 아예 벗은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매장 내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단속반과 점검해보니 휴업한 곳도 상당수지만 일부 업소에선 사람들 간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테이블 있잖아. 거기 자리가 거리 두기 하나도 안 돼. 지금 앉아있는 거 보세요. 아까 보면 다 붙어있고. 마스크를 벗은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주방 내 조리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이야. 인근의 또 다른 가게. 이번엔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50제곱미터 이상이세요. 일반 음식점 중에. 무조건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고 계셨어야 돼요. 이태원과 강남, 홍대 등 밀집 지역 7곳의 299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집중 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휴업하거나 방역 지침을 준수했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소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흥시설은 무조건 이제 전자출입용 의무 설치면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이용을 안 했어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개인별로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는 지킨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8달 만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 향할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나서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이후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석방된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삼성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로 집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된 이 전 대통령은 독거실에 머물게 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독거실 크기는 화장실이 포함된 13제곱미터, 4평 정도입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될지 분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중에는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6년에 경기를 마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추천을 할지 말지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데요.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후보를 안 내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거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어제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되는데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민주당의 입장 번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치려는 당헌이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의도된 침묵이자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공청 추진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스스로 깨고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입장 정리에 국민의힘의 인물 찾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또 이낙연, 김종인 선거로도 불리는 만큼 전국은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지난 총선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체포영장 효력은 오늘 오전까지로 이 시한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의원은 구금 상태를 이어가게 됩니다. 터키와 그리스의 강진 피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극적인 구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 사망자 수가 60명을 넘겼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틈으로 구조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잔해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갇혀있던 10대 so녀가 발견됩니다. Tamam, hiç korkma. Korkacağın hiçbir şey yok. Elimi tutar mısın? Ver, tabii ki tutarım. 여성 구조대원은 침착하게 응급치료를 하며 엄마가 기다린다는 말로 소녀를 달랩니다. 11 yıldır. Annene çok benziyorsun. Dışarıda annenle konuştum. Annen gayet seni bekliyor, tamam mı? Biz senden haber ilettik. O da seni çok özledi. 다리를 크게 다친 소녀를 무사히 구출한 구조대원들은 소녀가 키우던 강아지까지 구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 붕괴 현장에선 일가족 3명이 하루 만에 구출됐습니다. 엄마는 쉬지 않고 건물 잔해를 두드려 위치를 알렸습니다. İyi ben çıktım çünkü sadece Hadi çekiyorum. bir ayım o yüzden o ayım çok acı. Tamam Erdem. 한 70대 남성은 매몰 33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Hanım gitti işte. Eşimi kaybettik. Ya yapacak bir şey yok.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에서 지난주 금요일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난 이후 건물 잔해에서 구조된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숨진 채 발견된 희생자도 많아 인명피해는 사망 60여 명, 부상 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터키 서부 해안과 그리스 사모스 섬을 덮친 지진 해일로 인한 이재민도 늘면서 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호 대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헬로윈데이 밤에 캐나다 퀘벡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은 지난달 31일 밤 퀘벡의 명소인 샤토 프롱트낙 호텔 근처에서 중세시대 의상을 입은 남성이 행인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몬트리올 출신의 24살 남성 1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테러 단체와 연관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동기로 범행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거주하면 분양으로 전환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이 전환 시점이 됐는데도 약속대로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통째 사들인 뒤 갖가지 부적격 사유를 내세워 임차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대신 일반 분양으로 비싸게 되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한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광양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2018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건설사가 아파트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전체 520여 가구의 절반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거주기간 미충족 등의 이유를 들어 분양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에 분양하면 시세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팔아 큰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제일 그게 속상했어요. 이 사업자는 이후 광양시에 일반 분양 신청을 했다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되자 이번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다른 임대사업자들과 사고판 가구 수가 40가구를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매매가도 상승했습니다. 사는 사람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 보니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자본금이 8억에 불과한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에 소유했던 공공임대 아파트는 수천억 원 규모의 3,100가구나 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도시기금을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해서 그럼 팔았어요. 2천억 원의 공적 기금이 투입되고도 감시나 검증이 허술한 사이 해당 업체는 최근 자금난을 이유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경남의 한 노인 요양원이 노인 학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를 지나치게 묶어둔 정황이 있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돌아갈 재난지원금 등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노인 요양원. 70대 환자가 침상에 양쪽 손목이 묶인 채 누워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긁자 묶었다지만 환자는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경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요양원 측이 닷새 동안 환자를 침상에 묶고 식사 때는 휠체어에 묶은 것을 폐쇄회로 TV 등으로 확인해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환자의 신체 억제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해야 하고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환자 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환자들의 재난지원금으로 관장약 30개를 한꺼번에 사고 환자 예금 1,800여만 원이 직원 계좌로 옮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부터 40만 원인가? 한 30개 정도 관장약을 샀다든지 그 어르신이 그만한 의약품을 안 쓸 거라고 제가 의심되는데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 10여 명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지원금을 부당 청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때 주간 보호를 이용한 것으로 한다며 공단 지원금이 없는 날은 환자 측으로부터 받는다는 합의서도 발견됐습니다. 어르신 몇 분의 의약자라고 한 명이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에서 분산이 되기도 하고. 요양원 측은 환자 신체 구속은 보호자 동의를 받았고 환자 돈 유용 문제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여행 가방에 감금하고 초등학생 형제를 방임해서 불이 나고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들 막아보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지 한 달입니다. 기존에 민간기관이 하던 것보다 또 강제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는데 잘 되고 있을까요? 김비치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배포한 아동보호 업무 매뉴얼입니다. 24시간 신고 접수부터 출동과 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까지 모두 전담 공무원이 맡게 돼 있습니다. 제도 시행 한 달째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입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전담 공무원이 1명뿐인 지자체가 67곳이나 됩니다. 1명이 조사에서 사후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지자체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1명이 배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요. 각 조직 부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돌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 규정상 사회복지직 직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행정직원이 업무를 맡은 지자체도 10곳 확인됐습니다. 순환 배치를 하다 보니 업무 연속성 보장이 어려운 데다 전문성 부족도 우려됩니다. 이 업무만 요새 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공무원하고 똑같으신 거죠.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맡겨둘 때보다 오히려 아동학대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이 통과가 된 이유는 아동학대를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지 1년하고 2년하고 순환보직으로 바꾼다면 전담이란 말은 빼야죠. 집중적인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가지고 정말 전문가를 양성이 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민간기관이 돕고 있고 전담 공무원은 2주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화물차가 달릴 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차마다 판 스프링이란 게 달려 있는데요.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이걸 불법 개조에 쓰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뒷차 입장에서는 흉기가 따로 없습니다. 실제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무언가 날아듭니다. 앞유리가 깨진 승용차는 방향을 잃고 갓길 울타리를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날아든 물체에 맞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도 주행 중 느닷없이 날아든 물체에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두 차량에 날아든 건 화물차가 달릴 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판스프링입니다. 원래 차량 하부에 달려 있어야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 옆에 끼워 지지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중 빠지기 쉬워 흉기로 돌변하곤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온 한 트레일러, 판스프링이 위태롭게 적재함 양 옆에 꽂혀 있습니다. 다 체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판스프링을 이용해서 화물차 뒷부분에 장착된 판스프링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행 중 언제든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재함이 벌어지면서 지지대로 꽂아둔 판스프링이 활 모양으로 휘었습니다. 왜 끼셨는지. 타일 부리지 말라고 안전장치도 일종의. 이런 식으로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저렇게 그냥 꽂고 다니시면 저게 불법 부착물이 돼서 불법 튜닝이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로 모두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인데요.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바닷속 지하 공간에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부터 천연가스 등을 생산한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존입니다. 2022년 6월이면 가스 생산이 끝나는데 그 빈 공간이 이산화탄소 저장 공간으로 바뀝니다. 바로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CCS, 즉 탄소 포집과 저장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모아 매년 40만 톤씩 30년간 1,2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주입해 저장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온실가스는 배출할 뿐 따로 모아 저장하는 시설은 없었는데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1차적으로 동해가스를 활용한 시증 사업을 선고한 후에 동해나 서해에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생산이 끝나는 이 동해가스전에 2023년부터 사업 전환을 벌인 뒤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 주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탄소 저장과 함께
탄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그 기술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탄소 중립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마다 탄소 저장과 재활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술 개발과 비용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깨끗하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서천은 가시거리가 40m, 경기도 광주는 8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계절도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7.9도로 다소 서늘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수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겨울 겉옷을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 그리고 전북과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철원은 0.6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낮고요. 대전이 9도, 광주와 대구도 11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강릉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 해상에서도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에는 지금 안보 현안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이 협상의 방향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조빈나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미는 지난해 1조 369억 원에서 올해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5배 넘는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폭 인상을 재차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도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독 미군 감축 추진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ermany is paying a very small fraction, so we're going to be reducing our forces in Germany.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비용 문제와 연결하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 한미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 세계적인 미국의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의 미군 재배치 더 거세게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은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특히 전환 조건 협의부터 상세한 검증을 요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둘 다 공통되긴 한데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국과의 동맹,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반중 전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전략적인 판단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대중 정책은 두 후보의 공통 분모여서 누가 당선되든 군사적 분야에서 반중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요구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죠. 어차피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 너무 극단적이고 선택의 폭이 좁은 규제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조건 억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배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비용도 많습니다. 취약사람에 계시는 분들, 저소득층, 또 젊은 층들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순응하고 실천하는 데 더욱더 비용 요소가 크기 때문에 비용 요소가 큰 계층에 대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이에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수도권에 110여 개, 전국적으로는 모두 200개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3% 내외이고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이 25일 내외임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매일 2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외 전체 확진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과 무증상 환자는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역 위주로만 대응하기엔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됐고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입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전북이 4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통산 최다 우승이라는 새 역사까지 썼는데요. 은퇴 경기를 치른 이동국은 우승에 영구 결번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이동국은 마지막 K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으로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이동국의 등번호 20번과 같은 전반 20분. 팬들은 2분 동안의 기립박수로 전설을 예우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든 전반 26분. 전북은 제2의 이동국 조규성의 헤딩골로 우승을 예감했습니다. 조규성은 전반 39분 예리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를 박아 이동국의 후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동국은 장기인 발리슛으로 은퇴 잔치를 자축하려 했지만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이동국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나갈 때마다 아쉬움에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전북은 홈팬들의 환호 속에 대구를 2대0으로 이기고 올해도 K리그1 정상을 지켰습니다. 전북은 사상 첫 4년 연속이자 통산 최다인 8회 우승을 달성하며 K리그 역사까지 새로 썼습니다. 시상대 가운데 선 이동국은 자신의 8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은퇴식에서 등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고 이동국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축구선수 아들을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울산은 광주를 3대0으로 크게 이기고도 2년 연속 전북에 역전 우승을 내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 곳 전통시장입니다. 노후된 점포와 시설이 많아서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데다가 방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김지훈 기자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점포 10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대구의 한 전통시장. 낡은 전선들이 뒤엉켜 있고 콘센트 곳곳에는 불이 났을 경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상인들이 늘면서 아슬아슬한 현장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에 불날 확률이 있으니까. 하지만 소화기나 소화전 사용법을 모르는 상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난방장치라든가 이런 거 가동하면은 좀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몰랐던 거 오늘같이 아까 소화전 교육 같은 그런 것도 받았고.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비상소화 장치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설치율을 보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주변에 적재물을 두지 않고 전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열기구 사용 시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 기구를 사용해 주시고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190여 건. 이 가운데 40%가 겨울철에 발생한 만큼 철저한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캠핑장 등에서 야영을 할 때 텐트 안에서 난방용품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텐트 안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올해 5월 삼척의 한 야영장에선 5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에 피워놓은 숯불 난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벌써부터 야영장에는 숯불부터 석유 난로까지 다양한 난방기구가 등장했습니다. 화재 위험도 화재 위험이지만 저희가 자는 동안 난로를 틀어놓기 때문에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야영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나 화재가 50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적한 야영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 우려도 큽니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위험한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캠핑하실 때 좀 화기라든가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십사 하고.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나지 않아 누출돼도 잠을 자다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또 조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사용하거나 숯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수시로 텐트를 환기해야 합니다. 또 잠잘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 남은 갈탄 등은 텐트 근처에 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야영을 할 때는 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는 기구보다는 전기 난방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을 하면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세계 7대 식량 작물로 꼽히는 카사바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서 농가 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m를 훌쩍 넘는 긴 줄기 아래 땅속을 파내자 튼실한 뿌리덩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쭉한 고구마를 닮은 세계 7대 식량 작물 카사바입니다. 열대지방 식물이지만 국내 처음으로 충북에서 노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냉동 카사바로 들어오지 생걸로 껍질째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껍질 까고 직접 쪄서 먹거나 가공해서 먹는 걸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10월 말 뿌리를 수확한 뒤 줄기 마디를 흙 속에 꽂아 다시 뿌리 내리게 하는 꺾꽂이 방식으로 겨울 나기도 성공해 여러 해 재배도 가능해졌습니다. 겨울에는 온실하우스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열대 작물 재배의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카사바는 전분이 20에서 25%로 고구마 17%보다 전분 함량이 많은데요. 면이나 빵 다 제조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도 많고 열량이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카사바는 식량뿐 아니라 술 제조 원료는 물론 바이오 연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저희들이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해 왔고요. 특히 밭작물로서 기존의 작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대체 작물 연구가 속속 성과를 내면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 등을 위한 지원 체계 수립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새로 나온 책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한평생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산 언론인이자 사회비평가 고 이영희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아 평전과 선집이 나란히 출간됐습니다.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페터 한트케가 화가 세잔에게 바치는 책도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과 만납니다.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번의 해직과 3번의 투옥도 멈춰 세울 수 없었던 진실을 향한 여정.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야.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사상의 은사라 불렀던 언론인이자 사회비평가 고 리영희 선생.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 고인을 기리는 이들이 모여 만든 리영희 재단이 10주기 추모 사업의 하나로 리영희 선집과 평전을 펴냈습니다. 고인이 남긴 방대한 저작 가운데 사상의 뿌리를 보여주는 지적 충격을 안긴 글 22편이 선집으로 묶였고, 고인의 일대기와 저작, 관계자들의 증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인간 리영희의 삶과 업적을 조명한 평전도 이 시대 독자들과 만납니다. 관념 속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 부분에 인간적인 채취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 정말 인간적인 이영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한 유대인 소녀가 책 8권을 몰래 숨깁니다. 아우슈비츠의 사서가 된 14살 소녀의 이름은 디타 크라우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험한 도서관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소녀의 감동적인 실화가 소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옥이나 다름없는 포로 수용소에서 책은 인간의 존엄 그 자체이자 끔찍한 현실을 견디게 해준 용기와 희망이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의 산 생트 빅투아르. 자석처럼 그림에 이끌린 한 작가가 1979년 그림 속 산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 여정에서 글쓰기에 관한 깨달음을 얻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페터 한트케의 문학적 사색이 담겼습니다. 소설가 배수아가 번역을 맡아 화가 세잔과 작가 한트케의 여정에 우리말의 향취를 더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짙은 안개 구간이 있으며 아침 기온이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히터를 켜기 위해 지나친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짙은 안개로 CCTV 화면 식별이 곤란할 정도며 그 밖의 구간 잠실 방향 방화대교에서 63빌딩 사이 시야는 좋지만 1-20km 내외 속도로 큰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 양방향 지체와 정체며 도심안 쪽으로는 녹천교 부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와 성동교 부근에서도 큰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안 쪽 상황은 종로와 을지로 일대 간간히 지체와 소행될 때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천호대교에서 강일 IC 사이 전기 시설물 설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며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난지나들목 사이 도로 보수 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우리나라가 최근 그 오명에서 벗어날 중대한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2050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이미 유럽연합 주요국과 일본, 중국 등이 비슷한 선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부터 풀어가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억여 톤으로 대략 80%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그중 절반이 석탄 발전에 기인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줄고 석탄 발전이 늘어난 2017년에 이산화탄소가 약 2천만 톤 증가했고 원전 감소분을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한 2018년에는 약 1,000만 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부산물로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미 석탄 발전에 대안을 놓고 각 나라 사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청정에너지 확충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효율적인 대량 생산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탄소 포획 및 저장 기술의 개발과 함께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탄소 거래 등에 대한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에너지, 기후금융, 기후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합니다. 탄소 감축은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선언을 계기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발산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창한 구호만 내세운 채 자칫 그 짐을 후세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우리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초경합지에서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양측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선거 이후의 폭력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단계 격상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지 8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당원 투표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공천 입장을 번복했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지금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서천은 가시거리가 40m, 경기도 광주는 8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때이른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로 오늘 아침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전북과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8도, 철원이 0.6도, 강릉이 11.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11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구 18도, 광주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